안녕하세요. 사연편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들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편지 시작합니다. 정우는 삐걱거리는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벌써 49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마주할 용기가 없어 외면했던 그 방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만이 먼지 섞인 허공을 부유하며 정운을 맞이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위에는 정운의 아이들, 즉 어머니에게는 목숨보다 귀했던 손주들의 사진이 빛바랜 채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대답 없는 벽을 향해 뱉은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정운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소 신으시던 양말 몇 켤레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든 정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가 닳아 투명해질 대로 투명해진 양말. 그것도 모자라 색깔이 맞지 않는 실로 몇 번이나 덧대어 꿰맨 흔적들. 정우는 작년 추석 때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돈 보내주는 건 다 어디다 쓰고 아직도 이런 걸 신고 있어. 제발 궁상 좀 떨지 마. 사람들이 보면 내가 엄마 용돈도 안 주는 줄 알 거 아냐. 그때 어머니는 그저 겸연쩍게 웃으시며 양말을 발가락 사이로 감추셨습니다. 아이고, 정훈아. 이거 아직 짱짱하다. 내 발이 못생겨서 그렇지 양말은 아무 죄 없다. 걱정 마라. 나 쓸 거 다 쓰고 산다. 그것이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어머니의 하얀 거짓말이었음을 정우는 그때 왜 몰랐을까요? 사업이 잘 된다고 어깨에 힘을 주며 값비싼 골프채를 사고 외제차를 끌고 다녔으면서도 정작 어머니의 발을 감싸줄 양말 한 켤레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홀린 듯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쾌쾌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제일 구석진 자리에 보랏빛 보자기에 쌓여 있는 뭉치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 보자기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의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운의 초등학교 시절 통지표, 30년 전 군대에서 보냈던 삐뚤삐뚤한 편지,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적어 내려간 낡은 가계부 10권이었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정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월 5일 정운이가 보내준 돈 50만 원 마이너스 정운이 통장에 입금, 3월 10일 콩나물 500원 깎음, 마이너스 500원 정운이 통장에 넣음, 4월 2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얻은 박스판 돈 2,000원 마이너스 정운이 통장.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돈을 단 한 푼도 당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폐지를 줍고 끼니를 걸으며 모은 푼돈까지 보태어 아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자기 맨 밑바닥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우리 아들 정훈이 보아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현금 뭉치와 함께
삐뚤삐뚤한 연필 글씨로 적힌 편지지가 나타났습니다. 정훈아, 내 아들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사업이 힘들다는 소리 들었다.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하지만 엄마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 네가 보내준 돈 엄마는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 아니, 쓸 수가 없었다. 네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번 돈인지 알기에. 이 돈은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열어보라고 모아둔 거다. 엄마가 미안하다. 더 많이 모아주고 싶었는데 이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했다. 정훈아,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힘들면 엄마가 있는 시골집 뒤편 감나무 아래를 생각하렴. 엄마는 언제나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새끼. 봉투 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반듯하게 펴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땀 냄새와 어머니의 눈물 냄새가 배어 있는 그 돈 뭉치를 안고 정우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텅 빈 집안에 아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풍요가 어머니의 뼈를 깎는 헌신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음을, 어머니의 구멍난 양말은 아들의 비단 구두가 되었고, 어머니의 굶주린 배는 아들의 성대한 만찬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유품인 구멍난 양말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살결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돼? 이제 내가 양말 100켤레, 1000켤레 다 사줄 수 있는데. 엄마. 창밖에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머니의 낡은 보자기 앞에서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정훈의 귀에 창밖의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둑, 투둑. 창문을 때리는 그 소리는 마치 40년 전 그 지독히도 가난했던 여름날의 기억 속으로 정훈을 끌어당기는 초청장 같았습니다. 정훈은 감은 눈 속에서 낡은 초가집과 비가 새던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바쁘게 양은 냄비를 받치던 어머니의 마른 손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훈에게는 생애 가장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로 떠나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부터 새로 산 가방이며 과자 이야기를 꽃피웠지만 정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비 5,000원. 지금이야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그 시절 그 돈은 정훈의 가족이 한 달을 꼬박 굶어야 모을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녁상 머리에서 정훈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어머니는 밥을 푸다 말고 정훈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속에 핀 곰팡이를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정훈아, 수학여행 가고 싶구나? 정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안 가도 돼. 경주 그거 다 돌덩이밖에 없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정훈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밭일에 나갔던 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한쪽 손이 자꾸만 옷자락 속으로 숨었습니다. 정우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정훈의 머리맡에 빳빳하게 다려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아주셨습니다. 정훈아,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첨성대라는 것도 꼭 보고 오너라.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정훈은 너무 기뻐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훈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네 번째 손가락에 늘 끼워져 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은가락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그 은가락지는 어머니가 끼니를 걸으면서도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를 위해 어머니는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이었던 그 가락지를 시장 금은방에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수학여행 날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정훈의 손에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쥐어주셨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경주에 도착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잣집 친구들은 하얀 쌀밥에 소시지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우는 왠지 부끄러워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어버린 보리밥과 멸치볶음, 그리고 신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락통 바닥에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박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삶은 달걀 2알. 당시 달걀은 생일날에나 구경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입에는 풀칠도 못하면서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시장 골목을 헤매며 달걀 2알을 구해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어머니의 방. 정우는 어머니의 유품함 속에서 낡은 보석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본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가락지도 금귀걸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훈이 초등학생 때 카네이션이라며 접어들인 다 떨어진 종이꽃 한 송이만이 상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가락지 나 수학여행 보내주려고 파신 거였어? 왜 바보같이 말을 안 했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소시지 반찬 없다고 투정 부렸는데. 정우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왜 그렇게 허전해 보였는지, 왜 겨울마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났는지, 당신의 몸을 녹여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촛불 같은 삶. 그것이 정훈의 어머니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정훈이 중학생이 되던 해 사춘기라는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은 어느덧 좁고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시장 바닥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나물 냄새는 정훈에게 지독한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나물을 떼어다 동네 어귀에서 좌판을 벌이셨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어머니는 얇은 목도리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계셨죠. 하지만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안위보다 혹시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먼 길을 돌아 등교하곤 했습니다. 사건은 정훈의 중학교 졸업식 날 터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좌판을 정리하고 학교로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차림새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물 물이 들어 새카매진 손톱, 여기저기 기운 낡은 외투, 그리고 시장에서 신던 다 떨어진 털신. 정우는 멀리서 걸어오는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친구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정훈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을 때 정훈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품 안에서 신문지에 싼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정훈아, 이거 네가 좋아하는 시장통 통달기다. 식을까봐 품에 안고 왔어. 졸업 축하한다. 내 새끼. 정훈은 그 통닭 봉투를 뺏듯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거 사오랬어? 창피해 죽겠단 말이야. 제발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 순 없어? 정훈은 어머니를 뒤로 하고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정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발 흩날리는 교문 앞에 멍하니 서 계시던 어머니의 작아진 어깨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정훈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본 정훈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앉아 아들이 던져두고 간 식어버린 통닭을 한 점 떼어 입에 넣으려다 말고 새빨갛게 얼어 터진 당신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정훈 아버지. 내가 못나서,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아들 길을 죽이네요. 나물 냄새 나는 엄마라 미안해서 어쩌나. 어머니는 흐느끼면서도 정훈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계셨습니다. 정훈은 그제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이 추위와 물일 때문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피가 맺혀 있다는 것을요. 그 피와 눈물이 섞인 통닭은 어머니의 심장이었습니다. 정훈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춘기의 못된 자존심은 어머니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현재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정훈은 주방 싱크대 밑에서 오래된 신문지 뭉치를 발견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교 졸업식 날 던져버렸던 그 통닭을 쌌던 신문지마저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접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신문지 위에는 아들의 이름과 졸업 축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통닭,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였는데 엄마 심장을 내가 발로 찼던 거야. 나 같은 놈이 뭐가 예쁘다고 평생을 그렇게 참기만 했어. 정우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고무장갑을 만져봅니다. 구멍이 나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은 고무장갑. 어머니는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아들의 허망한 약속을 믿고 수십 년을 그 구멍난 장갑으로 버텨오신 것입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굽은 것은 세월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식이 던진 모진 말들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등 뒤로 받아내며 자식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아픈 기색 없이 웃어주었기에 그 등은 서서히 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는 아직도 찬바람이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신으시던 그 낡고 꿰맨 양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거기서 예쁜 옷만 입고 제일 좋은 양말만 신고 있어. 내가 곧 갈게. 가서 못다한 사과 다 할게. 정우는 30 중반에 결혼하여 토끼 같은 자식 둘을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으로 정운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밤 술로 시름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운의 머릿속엔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는 늘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정운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운아, 네가 좋아하는 공국 좀 끓여왔다. 애미가 직접 뼈 고았으니 국물 한 방울 버리지 말고 먹어라. 정우는 어머니의 그 정성이 고맙기는커녕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국 먹을 기분이야? 제발 예고도 없이 오지 좀 마. 집사람도 불편해하잖아. 정우는 어머니의 보따리를 현관 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무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며 아파트 복도 소화전 옆에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다. 사실 정운의 아내, 즉 며느리는 시골 티가 가시지 않은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배어드는 들기름 냄새, 흙 묻은 채소들. 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거실 소파에도 편히 앉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주방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 공부하는데 자꾸 오시면 방해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내려갈 테니까 제발 그냥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래도 이 고기는 정운이 기운 없을 때 꼭 좀 먹여라. 걔가 요즘 얼굴이 반쪽이더구나. 어머니는 며느리의 냉대보다 아들의 초췌한 안색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와의 갈등이 두려워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가슴에 두 번째 대못을 박는 일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정운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 직전까지 갔습니다. 집까지 압류당할 위기에서 정운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한강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정운의 회사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입니다. 덕분에 급한 불을 끄고 정우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우는 독지가가 누구인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 어르신이라는 막연한 정보뿐이었죠. 정우는 성공적으로 재기했고 다시 예전의 풍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는 일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로 엄마 용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는 말로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현재 어머니의 텅 빈 방. 정우는 낡은 서랍장 맨 밑바닥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안에는 정운이 그토록 찾았던 기적의 정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일궈온 시골집과 작은 과수원의 등기 권리증, 그리고 그것을 처분한 대금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겠다고 한강변을 서성이던 그 시기에
당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과 땅을 몰래 파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엄마는 그동안 어디서 지내신 거야? 정우는 경악하며 이웃 주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정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정훈아, 너네 어머니 그 집 팔고 나서 마을 회관 창고 방에서 지내셨어. 너한테 말하면 너가 마음 아파서 일 못한다고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지. 겨울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그 방에서 내복 3벌씩 껴입고 버티셨단다. 서류 봉투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어요. 정훈이가 사준 양말 신고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고 싶어요. 정훈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중 정훈이가 사준 양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매달 수백만 원씩 용돈을 보냈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당신의 치료비나 난방비로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다시 아들의 비상금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어머니가 신으시던 그 구멍난 양말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준 성녀의 훈장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놈이야. 엄마 집도 뺐고 엄마 목숨도 뺏은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를 불러. 어둠이 짙게 깔린 방에서 정우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등기 권리증을 품에 안고 이제는 만질 수 없는 어머니의 구분 등을 그리며 밤새워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 정우는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세상 모든 고생을 다 짊어지셨으면서도 뭐가 그리 좋으신지 그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아, 네 어메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 평생 너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사신 분이야. 너무 울지 마라. 어메 마음 아프실라. 그 말들이 정훈의 가슴을 더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지독한 고독과 희생을 정훈은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파셨던 수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정훈에게 때 묻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네 어메가 죽기 전날 나한테 맡기면서 그러더라. 혹시라도 지가 갑자기 가면 장례식 때 꼭 아들한테 전해주라고. 보따리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빈소 옆 작은 방에 들어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치익 하는 잡음 끝에 그토록 듣고 싶던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훈아, 내 아들아. 엄마 목소리 잊어버린 건 아니지? 늙으니까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겠길래 이렇게 녹음을 한다. 네가 이 소리를 들을 때면 엄마는 아마 네 아버지 곁에 가 있겠지. 아들아,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의 엄마였던 걸 후회한 적이 없단다. 사람들은 내가 고생만 하다가 간다고 불쌍하다고들 하지만 아니란다. 엄마는 매일 아침 네 목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잔치였고 네가 사준 내복 입고 잠드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었다.
네가 사업 힘들 때 엄마가 집 판 거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그 집은 애초부터 네 거였어. 너가 태어나던 날 엄마 아빠가 너 주려고 지은 집이었으니까. 엄마는 그저 잠시 지키고 있었을 뿐이란다. 정우는 벽을 짚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희생을 희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진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훈이가 시장에 오지 말라고 화를 냈다. 아들이 창피할까봐 얼른 보따리를 싸서 돌아왔다.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깨끗한 옷 입고 반듯하게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내 아들은 나물 냄새 안 나고 꽃 냄새만 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평생 나물꽃으로 살다가도 좋다. 내 새끼가 내 열매니까.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은 꺾인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열매를 더 높이 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나무의 가지였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구멍난 양말은 아들이 세상이라는 거친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해준 가장 튼튼한 신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나오는 길, 정우는 가장 먼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비싸고 부드러운 고운 꽃무늬가 그려진 양말 한 켤레를 샀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수목원 나무 아래 정우는 그 양말을 정성스럽게 묻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구멍난 양말 신지 마. 이 고운 양말 신고 아버지랑 저 하늘 꽃길만 걸어.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엄마.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래, 정훈아. 울지 마라. 내 아들 장하다라고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훈은 하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물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곁에 계신 부모님께 혹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편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